그렇다면 이러한 엄청난 파괴력을 가진 화산 분화는 대체 어떻게 왜 일어나는 것일까요? 지도를 보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각은 서서히 움직이는 10개 정도의 조각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이제 우리가 판 또는 암석권, 아주 딱딱한 암석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경계에서 지진이 자주 발생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두 판이 만나는 부분에서는 판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지진도 발생하지만은 화산 활동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아, 지진 제일 무서워. 그럼 판과 판이 충돌하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영상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지구과학 시간에 배웠던 것 같아. 맞아요. 그 이렇게 나뉘어져가지고. 해양판과 대륙판이 만났을 때 상대적으로 밀도가 높은 해양판이 대륙판 아래로 이렇게 깔리면서 이렇게 내려가게 됩니다. 맞아서 판 밑으로 내려가서. 그래. 그래서 대략 100km 이상 내려가면은 그 상부에 있는 땅이 녹게 되는데 녹은 것을 우리가 마그마라고 합니다. 이런 땅속 깊은 곳에서 만들어진 마그마가 압력에 의해서 지면을 뚫고 분출하게 되면은 그게 화산 분화가 됩니다. 저래서 화산이 터지는 건가? 판끼리 이렇게 막 이렇게 밀리면서 뭔가 되는 거네요. 네. 그런데 폼페이의 베수비우스산은 대륙판인 유라시아판하고 아프리카판의 해양판이 그 밑으로 이렇게 충돌해서 내려가면서 분화가 일어나게 된 거죠. 화산이 어떻게 분화하는지 이해가 되셨습니까? 계속 저게 마찰이 생겨서 그렇구나. 교수님, 그 예. 활화산이라고 하는 것들은 네. 그럼 뭐 언젠가는 무조건 폭발하는 건가요? 그런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이제 화산은 그 활동성에 따라서 활화산이냐 사화산이냐 두 가지로만 이제 구분을 합니다. 예. 활화산은 정의가 뭔가 하면은 현재 활동을 하고 있거나 과거 1만 년 이내에 활동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화산을 활화산이라고 하고 1만이요. 반면에 활동이 완전히 끝나서 앞으로 화산 활동이 일어나지 않고 형태만 화산의 형태를 가지고 있으면 그걸 사화산이라고 합니다. 예전에는 휴화산이라고 해서 휴화산은 과거의 활동 이력을 가지고 있지만은 지금은 활동을 멈춘 화산이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휴화산으로 알고 있었는데 갑자기 깨어나 가지고 활동을 해서 사람들한테 많은 피해를 주기 때문에 이제 정의 자체를 휴화산이라는 용어 자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20년 전에 썼는데요. 예. 그래서 이제 그건 옛날 내용이고 지금은 이제 활화산이냐 사화산이냐 두 가지로만 구분한다. 우리 학교 다닐 때랑 달라요. 발전한 거죠. 그럼 알베스트 씨 지금 저 베수비오산 활동하고 있는 거예요? 네, 활동 중이에요. 또 저기 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뿐만 아니라 놀러 가기도 하고 많이 보러 가죠, 우리는. 관광지로. 네, 어떻게 그래요? 그냥 일상생활이 돼버린 거고 약간 선진이죠. 와. 그래서 이게 요즘 진짜 우리 많이 놀러 가요. 또 거기 재밌는 얘기도 많아요. 예를 들어서 이 관광 사업이 언제 시작했냐면 1888년에 이렇게 영국 사업가 토마스 쿡은 네. 이 케이블카 인수해가지고 여기 관광업 좀 추진을 하자. 네. 근데 그 당시에는 19세기 말이니까 사람들이 거기까지 올라가는 게 약간 겁이 있어가지고 안 올라가려고 했었죠. 근데 노래 한 곡 덕분에 상황이 바뀌었어요. 노래 한 곡 때문에요? 네, 아마 한국 사람들도 알고 있는 노래인데 이거요. 얌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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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얌메야 얌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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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얌메야 푸니꾸리 푸니꾸라 푸니꾸리 푸니꾸라 얌메 얌메야 이 노래인데 이 노래 때문에 올라갔다고요? 맞아요. 이 노래는 케이블카 이 나폴리 말로 푸니쿨라라고 해요. 푸니쿨라 이탈리아말 푸니쿨라인데 케이블카 타고 산 꼭대기 가자 이런 말이에요. 근데 이 노래 완전 대박 나가지고 너무 잘 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좀 겁을 좀 없어지고 많이 올라가기 시작했는데 실제로 너무 잘 됐어요. 근데 우리는 이 노래를 왜 알고 있죠? 유명한 노래죠.
에코 씨, 근데 저 베수비오산에서 찍힌 뭐 특별한 장면이 있어요? 네, 맞습니다. 1944년 3월 2차 세계대전이 벌어지던 때 미군이 나폴리에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베스비오산이 터졌는데 네, 이때 되게 웃긴 장면이 찍혔는데 뭐야 저게? 저걸로 저 빵 아니에요? 빵이에요? 맞아요. 식빵? 네, 맞아요. 사실 이게 그 베스비오산이 분할을 하고 나서 이제 거기에다가 군인들이 빵을 구워 먹는 거예요. 토스트. 네, 맞아요. 근데 되게 두 번째 분은 되게 겁나 좀- 보여요. 좀 그쵸. 재밌게 찍자 했는데 좀 무서워요. 무섭겠죠. 그런데 폼페이 전체를 쑥대밭으로 만들고 멸망에 이르기 위한 베수비오산 분화의 위력을 현대의 화산 폭발 지수에 대입하면은 그 결과가 어떨까요? 아 그러니까 교수님 말씀은 그러니까 화산 그 폭발 지수도 왜 우리 뭐 지진처럼 네. 그런 등급이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렇습니다. 화산 분화는 그 크기나 그다음에 분화되는 속도, 지속되는 시간의 범위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크기를 분류하기 위한 척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화산 폭발 지수 VEI라는 걸 정해가지고 화산재가 뿜어져 나온 부피, 그 구름 높이가 어느 정도 되는지 거기에 따라서 0에서 8까지 9단계로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등급이 하나 올라감에 따라서 폭발력은 10배로 바뀝니다. 와. 그래서 폼페이 최후의 날 벌어진 베수비우스 산의 그 분화 당시 화산 폭발 지수 5 정도로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오면은 높은 거예요, 낮은 거예요? 예, 통상적인 우리가 화산 분화는 0, 1, 2, 3입니다. 그러면은 폭발 지수가 5 정도만 돼도 도시 전체가 날아가 버릴 수 있다는 그렇습니다. 거예요? 하지만 폼페이를 한순간에 집어삼킨 베수비오 산의 분화는 화산 분화 위력을 보여주는 시작에 불과합니다. 가장 최근에 있었던 게 1991년 6월에 20세기 인류에게 닥친 최대의 재앙이라고 불릴 만큼 강력한 화산 폭발이 있었습니다. 뭐야? 그러니까. 화산 분화의 후폭풍이 전 지구적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화산 폭발 지수 6의 필리핀의 피나투보 화산이었습니다. 6? 와. 예, 먼저 필리핀의 피나투보 화산의 위치를 지도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필리핀? 피나. 피나투보 산은 필리핀의 북부 루손 섬의 남서부에 위치하는 화산인데 지금도 잦은 폭발을 하고 있는 활라산입니다. 근데 마닐라 바로 수도 마닐라 근처면은 예, 가까이 있습니다. 와. 그래서 이 피나투보 화산은 우리가 앞에 판구조론이라는 걸 배웠는데 지도에서 보면은 칠레 페루에서부터 멕시코 쪽을 통해서 미국 서부, 캄차카, 일본, 태평양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이것을 환태평양 조산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전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화산 활동의 80%가 여기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불의 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피나투보 산은 이 환태평양 화산대 지진도에 속해 있습니다. 완전 위험지대. 네, 맞습니다. 게다가 피나투보 화산은 유라시아판과 필리핀 해판이 이렇게 충돌하면서 유라시아판 아래로 필리핀 해판이 이렇게 깔려 내려가면서 만들어진 화산입니다. 뭐 판의 경계이기도 하고 불의 고리에도 속해 있고. 그렇습니다. 교수님 그러면 피나투버산이 어쨌든 간에 여러모로 분화 가능성이 높은 산인 거잖아요. 그래서 1991년 6월 12일 날 대재앙을 예고하는 피나투보 화산의 분화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런 피나투보 산이 분화하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영상으로 직접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실제 자료가 있었겠는데 그렇죠. 최근이죠. 91년이면 난리였어. 이 피나투버 거기예요? 저게 진짜 CG가 아니라니. 그렇습니다. 대기상청으로 화산재 구름이 상승하고 있고 와, 근데 마닐라 괜찮았어, 근데? 그래, 마닐라까지 갔겠네. 와. 근데 이 피나투보 화산 분화 당시에 많은 피해를 준 것이 화쇄류라는 겁니다. 화쇄류라는 것은 화산가스, 화산재, 연기, 암석 등이 모두 뒤섞여 가지고 구름처럼 돼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주변을 이렇게 산사면을 따라 이동하면서 덮치는 현상을 줄여서 화쇄류라고 하는데, 이것은 산사면에서는 시속 400km, 평지에서는 시속 130에서 180km 정도로 이렇게 이동하면서 그 일대를 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초토화시켜 버립니다. 아, 시속 400km인데 뭐. 그렇죠. KTX보다 빠른 거예요. 그렇죠. 1시간 만에 서울에서 부산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자동차네요. 그렇습니다. 예. 이 화쇄류 퇴적층이 이렇게 전역을 덮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전역이 그냥 뭐 다 황폐죠. 다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당시 피나투보 산에 솟구친 화산재 기둥이 마찰로 화산 번개도 일어나고, 다음 날인 6월 13일 날 본격적인 대규모의 분화가 시작되면서 화산재가 지면을 따라 퍼지면서 퇴적층을 만들었는데, 그 면적이 12만 5천 제곱킬로미터의 면적을 덮었는데, 아, 이 면적은 서울 면적의 200배가 되는 면적입니다. 와. 이로 인해서 피나투보 산 인근의 루손섬은 36시간 동안 완전히 암흑에 잠겨 있었습니다. 무섭구나, 화쇄류가. 끔찍해. 혹시 일본에서도 이 화쇄류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적이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1991년 6월에 또 91년이야? 네, 나가사키 현에 이제 은젠산이라는 산이 있거든요. 그 화산이 분화를 했을 때 200도에서 700도에 달하는 화쇄류가 퍼져가지고 43명이 숨지게 되었습니다. 네. 근데 사실 그때 당시만 해도 화쇄류가 얼마나 위험한지에 대해서 몰랐기 때문에 와. 이 은젠산을 취재하려던 취재진이 현장에 몰려 있었거든요. 그래서 43명의 사망자 중 16명이 취재진이었습니다. 무섭구나, 화쇄류가. 끔찍해. 은젠산 분화는 이제 일본에서 아직까지도 화쇄류의 비극으로 되게 사람들의 기억에 생생하게 남아 있어요. 아이고. 그리고 피나투보산 분화 당시 화쇄류의 급석 중에서 특히 많은 피해를 가져온 것이 있는데, 그게 이제 화산재입니다. 그러니까 화산재라는 게 교수님 정확히 뭐냐, 뭐 잿더미 같은 걸 말하는 거예요? 아니면 뭐 다른 특성한 성분이 있는 거예요? 화산이 분화할 때 분출되는 물질 중에 직경이 2mm보다 적은 것을 화산재라고 합니다. 그래서 화산재는 재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실제로는 굉장히 날카로운 유리질 암석입니다. 그래서 그 화산재가 조금만 쌓여도 우리에게 큰 피해를 주는데, 그래서 화산재가 지면에 1mm만 쌓여도 호흡기 질환을 유발할 수가 있고, 특히 5cm 정도 이렇게 쌓인다고 하면은 농지에 있는 채소류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죽는다고 보면 됩니다. 그렇다면 피나투보 화산 분화 때 화산재가 얼마나 쌓였을까요? 당시 피나투보 산뿐만 아니고
인근 섬의 거의 모든 지역에 화산재가 떨어지기 시작했는데 그 날카로운 게. 그 양을 추정해 보면 약 50억 톤 정도다. 50억 톤 정도다 이렇게 와. 알려져 있습니다. 이 엄청난 양의 화산재가 마치 겨울의 눈처럼 쉼 없이 쏟아지기 시작했고 결국 화산재의 무게를 이기지 못해 수백 채의 건물과 주택이 주저앉았고 30cm 정도 이렇게 화산재가 쌓였는데 그것을 치우는 데만 몇 년이 걸릴 정도였습니다. 쌓이기만 해도 붕괴된다고요? 그렇죠. 무게가 또. 무게가 무거워요. 무게가 무겁고 알베르토 씨, 그 화산재가 굉장히 멀리까지 갔다면서요. 그렇죠. 그때 거의 진짜 남중국해 비롯해서 뭐 베트남, 이렇게 캄보디아, 싱가포르까지 당연히 갔는데 뿐만 아니라 8,500km 떨어져 있는 아프리카의 동부 해안까지 갔다고 합니다. 화산재가요? 아프리카까지요? 아프리카까지. 화산재가? 어마어마하죠. 그렇죠. 와. 그럼 교수님, 당시 피나투보산 분화로 인한 인명 피해 굉장히 많았겠어요. 그렇습니다. 화산 폭발 지수 6에 해당되는 피나투보 화산 분화로 사망한 사람만 850여 명이고 이재민까지 합치면 이재민이 한 25만 명 정도에 이르렀습니다. 아, 좀 끔찍하다. 와. 그럼 여기서 문제 하나 내볼까요? 피나투보 화산 분화 당시 이것이 나타나면서 인명 피해를 가중시켰습니다. 이것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이거 좀 알 것 같은데. 정답. 예, 규현 씨. 태풍이 혹시 불었을까요? 공부하셨나요? 정답입니다. 바로 맞히니 다 하는 거를. 그게 아닌데? 정답은 바로 태풍입니다. 어머나. 당시 필리핀에는 태풍 유나라고 하는 게 덮쳐가지고 이것으로 인해서 엄청난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그리고 이때 피나투보 산에 24시간 동안 내린 최대 강우량은 7.8cm에 달했는데 이 정도 강우량은 미국 여러 지역의 1년치 총 강우량과 맞먹는 양입니다. 그렇다면 이 태풍이 어떻게 인명 피해를 가중시키는 것일까요? 약간 뭐 쓰나미처럼 같이 이렇게 휩쓸고 가나요? 왜냐하면 화산재가 많이 뿜어져 나왔죠. 화산 폭발 지수 6이니까. 거기다가 빗물이 들어가면은 이것들이 섞여서 시멘트 반죽처럼 되는데 그걸 우리가 라하르라고 합니다. 라하. 그런데 문제는 라하르의 속도입니다. 라하르도 초속 수십 미터에 이르는 빠른 속도로 흘러내리기 때문에 미리 대피하는 것 말고는 그것을 비껴갈 방법이 없습니다. 호속 수십 미터? 그렇다면 그 당시에 라하르로 인한 당시의 피해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영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다. 뭐 시멘트로 그냥 확 부어버린 거 아니야? 그런 그쵸. 아, 저거 진짜 최악이다. 이게 라하르예요? 네, 그냥 물인데? 근데 저게 화산재가 섞여 라하르라고요? 있는. 이거 너무 빠른데? 와. 저거 진짜 대피할 시간이 없지. 그냥 사람들이 떠내려가겠는데요? 그게 그냥 물이 아니라 화산재랑 섞여 있으니까 얼마나 안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라하르의 위력이 어느 정도인지 느껴지십니까? 자동차나 뭐 다닐 수 있는 그런 수단이 없죠, 당연히. 라하르 생기면. 그렇습니다. 대피할 시간이 없을 것 같아요. 말도 안 되네. 와, 난 이 정도일 줄 몰랐어. 실제로 피나투보산 분화 초기에는 큰 인명 피해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태풍이 나타나고 라하르가 인근을 덮치면서 대규모의 사망자가 발생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졌죠. 게다가 라하르의 공격은
피나투보 산이 분화를 멈춘 후 1995년까지 계속됐습니다. 와. 왜냐하면 화산재가 떨어져 있었는데 또 비가 오면 호우가 내리면 섞여가지고 또 흘러가서 라흐르가 발생하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아, 진짜 진상이네. 그렇죠. 화산 진짜 진상이야. 와. 그런데 라흐르가 발생하고 나서 우리는 그 뒤에 가보잖아요. 네. 그럴 경우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사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뭐야? 지금 모습이에요, 이거? 라라가 지나간 다음의 모습인 거죠? 그렇습니다. 놀랍게도 이곳은 원래 강이었어요. 그런데 강이 사라지고 만 거죠. 강을 채우면서 흘러가던 라흐르가 하천을 메꾸어 버렸고 약한 부분이 깎여 내려 나가면서 거대한 라흐르 지층의 벽을 남겼습니다. 아니 저 자체가 그냥 화산재예요? 그렇죠. 화산재가 아하. 쌓여 있는 게 라흐르 퇴적층이죠. 지형을 완전 바꿔버리네요. 그렇습니다. 에코 씨 당시 라하르로 인해서 경제적 피해도 엄청났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라하르 때문에 모든 전기가 끊기고 그리고 다리와 길이 무너지고 논잔들도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라하르의 흐름을 막으려고 제방과 댐을 건설하고 피해를 복구하는데 수십억 달러의 비용이 발생했다고 해요. 네, 결과적으로 필리핀에서는 피나투보 화산 분화 때문에 현재 하나로 9천억 원의 경제적 피해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라하르의 급습 때문에 상상을 초월하는 공포와 파괴력을 보여주는데 이 라하르로 인한 피해로 전 세계적으로 화제가 된 것이 또 한 군데 있습니다. 남미의 콜롬비아에 있는 네바도 델 루이스라는 화산이 1985년 11월 13일 날 분화를 했는데 라하르가 일으킨 가장 치명적인 재난 중의 하나가 되겠습니다. 화산 분화와 함께 화산재와 만년설이 녹음물이 뒤섞여서 생성된 게 시속 60km로 경사면을 통해서 쏟아져 내렸습니다. 그리고 이때 사면의 아래쪽에 있는 근처 마을을 덮쳐가지고 주민들을 생매장하다시피 했고 아유. 간신히 라하르의 가장자리에 있던 일부 사람들이 구조가 됐는데 그들마저도 뜨거운 라하르의 화상을 입기 일쑤였습니다. 그런데 이 라하르가 덮친 그 아수라장이 된 현장에 간절히 구조를 기다리는 한 소녀가 있었습니다. No, yo no tengo trabajo. Yo vivo porque tengo que 그게 진짜 vivir. 아빠 소리구나. Mami, te quiere mucho. Mi papi, mi hermano. Y yo. Adiós, madre. 어떡해. 오마이라 산체스라고 하는 이 소녀는 라하르의 몸이 묻힌 채 여러 날을 지내야 했고 그 모습이 전 세계로 보도되면서 안타까움을 자아냈습니다. 이거 봤어요. 교수님, 저 소녀는 어떻게 구출이 됐나요? 안타깝게도 라하르에 빠졌을 당시에 라하르가 시멘트처럼 굳어버려서 묻어버렸죠. 그 산체스의 상태는 세상에 알려졌을 때 이미 손을 쓸 수 없던 그런 상황. 결국 라하르에 묻힌 채 오마이라 산체스는 저체온증으로 숨지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콜롬비아 네바다 델 루이스 화산 분화는 이 소녀를 비롯한 약 2만 3천 명의 사망자를 내며 역대급 참사로 기록됐습니다. 이렇게 라하르는 대규모의 피해를 양산하는 최악의 화산 분화 시나리오를 만듭니다. 이러한 피나투보산 분화는 20세기 마지막 화산 대분화로 기록되어 있는데 이 피나투보산 분화보다 훨씬 더 큰 규모로
전 지구에 혹독한 시련을 가져다 준 역사적 화산 분화가 있었습니다. 화산 폭발 지수 7을 기록한 지난 2000년 이래 가장 강력한 화산 분화이자 전 지구를 뒤집어 놓은 초대형 화산 분화, 탐보라 화산 분화입니다. 탐보라 화산은 인도네시아에 위치한 활라산입니다. 탐보라 산의 첫 분화는 1815년 4월 5일 저녁에 일어났는데 약 2시간 동안 지속됐습니다. 이때 폭발음이 얼마나 컸던지 인근 군사기지에서 대포 소리로 착각할 정도로, 그래서 경계태세를 돌입할 정도가 되었다고 합니다. 전쟁 난 줄 알았겠네요. 그렇습니다. 얼마나 곱게. 그 위에 5일 후인 1815년 4월 10일에 본격적인 분화가 시작됐는데 이때 찢어지는 맹음과 같은 소리가 산 꼭대기에서 나왔고 불기둥 3개가 터져 나왔습니다. 난리 났네. 하늘에선 우박처럼 돌이 떨어지고 뜨거운 비와 화산재가 함께 섞여서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머 어떡해. 그리고 그 당시 탐보라 화산의 분화가 얼마나 엄청났는지를 잘 보여주는 사실이 하나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프를 보면은 1961년 소련이 개발한 수소폭탄인 차르 봄바의 버섯구름 높이가 약 67km인데 이것은 에베레스트 산 높이의 7배에 해당되는 수치입니다. 그런데 탐보라 화산 분화에 대한 연구 결과 분화 당시 에너지 양이 차르 봄바의 약 400배 이상인 것으로 추측이 된다는 것입니다. 충격적인 분화의 결과를 탐보라 산이 직접 보여주고 있는데요. 화산 분화 전과 화산 분화 후의 사진을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분화 전의 모습이고요. 분화 후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날라갔어요. 뚜껑 날라갔네요. 그러네요. 저 없어진 저 구멍만큼이 다 튀어나온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 이 대분화로 탐보라 산의 원래 높이가 4,200m였는데 2,730m로 낮아졌습니다. 반이 날라갔어. 2천 거의 가까이. 그리고 화산 분화 시 분화구 주변이 땅 속으로 무너져 내려서 움푹 패인 지형인 칼데라라고 하는 그런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이 칼데라 크기는 축구장 48개를 합쳐놓은 크기하고 비슷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규모만큼이나 그 피해가 컸다는 것입니다. 당시 사망자의 수가 무려 9만 2천 명에 달했고 그중에 1만 명은 화산 분화 당시에 적사한 사람들이고 나머지는 질병과 굶주림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교수님, 이 화산 폭발로 죽은 사람보다 어쨌든 질병과 굶주림으로 죽은 사람들이 더 많은 거잖아요. 몇 배나 더. 그 이유가 정확히 뭡니까? 그 이유는 화산재의 영향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화할 당시에 인근에 있는 동인도 회사 선원들이 탐보라 지역의 상황을 기록으로 남겨둔 게 있습니다. 그 기록이 뉴욕의 이브닝 포스트지 1816년 2월 27일자에 실려 있습니다. 규현 씨가 한번 읽어주실래요? 나라의 표면이 약 3cm 두께의 화산재로 뒤덮여 있는 것을 발견했다. 땅에서 자라던 벼 작물과 어린 식물이 완전히 화산재 속에 묻혀 있었다. 12일부터 15일까지는 잿더미로 인해 대기가 매우 두껍고 사방이 어두웠으며 태양빛이 거의 들어오지 않았으며 내내 바람이 전혀 불어오지 않았다. 당시의 피해 상황이 어느 정도인지 느껴지십니까? 나라 전체가 화산재가 3cm 정도 덮었기 때문에
농작물이 다 죽은 거죠. 농작물이 죽고 나니까 먹을 게 없죠. 그래서 이로 인한 굶주림과 질병으로 이렇게 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진짜 피해가 되게 시기가 길었겠네요. 그러면 먹을 것도 없어지고. 후폭풍이 컸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피해는 탐보라 화산의 분화가 가져온 후폭풍의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이때 특히 화산 분화로 분출된 화산가스로 인한 피해는 상상을 초월하게 됐습니다. 먼저 기체 상태의 화산가스는 이산화탄소, 이산화황, 황화수소와 같은 기체와 함께 방출될 수가 있는데 그 농도에 따라서 치명적인 피해를 입히게 됩니다. 아, 어마어마해. 그리고 이때 1815년 4월 달에 탐보라산이 분할 당시에 가장 큰 피해를 입힌 화산가스는 이산화황 SO2였습니다. 이산화황은 자극적인 냄새가 나는 독성이 강한 기체인데 주로 산성비와 대기오염을 유발합니다. 탐보라산이 분화했을 때 분출된 화산재와 이산화황의 규모는 무려 150억 톤에 달했습니다. 감히. 문제는 이 엄청난 양이 인도네시아를 넘어 유럽 전역으로 퍼졌다는 겁니다. 게다가 이때 이산화황이 지상으로 43km까지 올라가서 성층권에서도 확산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성층권으로 들어간 이산화황이 물과 반응을 하게 되면 황산구름을 만들게 됩니다. 탐보라 화산은 이렇게 영향을 미쳤는데 그럼 여기서 문제를 내보겠습니다. 탐보라산이 분화한 다음해인 1816년 유럽은 이것이 없는 해로 불려졌습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정답! 예, 지원 씨. 해가 없는 해. 비슷할 수 있는데 오답입니다. 비슷해요. 정답. 규현 씨. 또 주선 걸로. 밤이 없는 해 아닌가요? 오답입니다. 정답. 예, 여름. 혜성 씨 정답입니다. 여름이 없다고요? 그렇습니다. 여름이 없었습니다. 왜지? 추워서? 왜 없는데요, 여름이? 그 이유는 탐보라 화산 분화에서 이산화황이 많이 나왔다 그랬죠. 그래서 성층권으로 올라간 황산구름이 태양에서 오는 빛을 이렇게 반사시켜 차단해서 밖으로 보내버리고 지구 내부로 들어와야 될 열이 들어오지 못하는 겁니다. 기온의 냉각 효과를 가져와서 지구 표면의 온도를 떨어뜨리는 겁니다. 실제로 탐보라산이 분화한 1815년부터 지구 표면 온도가 얼마나 떨어졌는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많이 떨어졌겠는데. 한 2도 떨어진 거 아니에요? 더 떨어지지 않았을까요? 전 세계 연평균 온도가 무려 5도씩 떨어졌습니다. 5도씩 떨어졌습니다. 와, 말도 안 된다. 와, 지금 전 세계 필요한 딱 그건데. 인도네시아에서 벌어진 화산 분화인데 그 효과는 전 세계에 영향을 준 거죠. 근데 그 양이 지구 전체를 덮을 만한 양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이때 지구 전체에 영향을 미쳤는데 특히 1816년 6월에서 8월 여름은 지난 500년의 기록 중에 가장 추운 여름이 기록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같은 현상 때문에 1816년 유럽의 여름은 여름이 없는 해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알베르토 씨, 당시 유럽의 여름 기온이 떨어졌다는 사실 알고 있었어요? 저희는 무조건 학교에서 배워요.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하신 것처럼 여름이 없는 해라고 부르기도 하고 아니면 얼어 죽을 1816년이라고 불리기도 해요.
이렇게 여름 내내 기온이 떨어지면서 가장 직격탄을 맞는 게 있을 건데 그게 뭘까요? 농사죠. 예, 바로 식량 부족 문제입니다. 비정상적인 날씨로 농사를 망치면서 곡물 생산량이 급감하게 된 거예요. 화산 폭발 지수 7 혹은 8의 규모로 분화 가능한 화산들이 곳곳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런 화산들이 분화한다면 인류에게 어떤 일이 닥칠까요? 아, 말도 안 돼. 그 답을 찾아 두 번째 여행지로 떠나볼게요. 자, 그럼 두 번째 여행지로 떠나 보시죠. 출발. 백두산 형 가봤다는 거 아니에요? 백두산 천지 가봤죠. 와. 우와. 와. 저기다 올라가셨어요? 네, 저거 가봤어요. 와. 진짜 아름다워요. 와, 예쁘다. 멋있다. 절경이다. 와, 절경이. 너무 예쁘다. 우와, 진짜 계절에 따라 진짜 분위기가 너무 다르네. 우와, 별천지. 와, 저걸 보고 왔어요? 은하수. 우와. 너무 예쁘다. 먹을 게 있어? 그 라면 주던데 가는 길에. 감자면. 냉면 같은 건가? 단조림 같은데? 저게 뭐예요? 따뜻하네. 약간 곤약면 같다. 우와. 맛있겠네. 함흥냉면의 원형. 와, 맛있겠다. 오케이. 자, 교수님, 우리 벌거벗은 세계사에서 백두산으로 여행을 올지는 진짜 상상도 못했는데, 근데 교수님 아까 되게 위험한 화산을 좀 체크해 본다고 하셨는데 지금 백두산이 좀 위험한 상태인 거예요? 높이 2,750m인 한반도에서 가장 높은 산인 백두산은 그 분화 가능성을 두고 지금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활라산입니다. 맞아. 왜냐하면 946년 11월부터 947년 2월에 벌어졌다고 추정되는 대규모의 분화가 있었습니다. 역사 이래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로 분화해서 특별히 천년 분화, 국제화산학회에서 밀레니엄 이랍션이라는 사건으로 부를 정도로 아주 강력한 폭발성 분화가 있었습니다. 모든 나라 다 통틀어서 백두산이 제일 큰. 그렇습니다. 밀레니엄 분화는 화산 폭발 지수 7로 추정이 됩니다. 분출물의 양은 100에서 150 입방킬로미터. 이것은 앞에서 우리가 이야기한 폼페이 최후의 날을 맞이한 당시 분출량보다는 50배 이상 많은 양입니다. 말도 안 된다. 그래서 너무 엄청난 규모의 화산 분화였기 때문에 우리나라 역사서에도 그에 대한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있겠네요.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해에 하늘에서 고동 소리가 들려 죄인들을 사면하였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죄인들은 왜 사면하는 거야 갑자기? 화산이 터졌는데. 그 이유는 전혀 일상적인 어떤 활동과 다른 어떤 자연 현상, 하늘에서 큰 북소리가 들렸다 하는 걸 무슨 징조가 있는 것이구나. 그래서 이제 죄인들을 방면을 해주고
한 그런 것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네. 에코 씨, 일본에서도 저 백두산 대분화에 대한 기록이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일본 역사서 일본 기략이라는 곳에 947년의 대분화에 대한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네, 여기인데, 네, 正月14日孔子この日空中優勢自由来 947년 2월 7일 하늘에서 소리가 났는데 마치 전등 소리와 같았다라고 쓰여 있어요. 똑같아. 근데 사실 이게 소리만 전달된 것이 아니라 화산재가 홋카이도까지 날아갔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백두에서 터지면 이게 동쪽으로 엄청 날아가나 봐요. 네, 그렇습니다. 백두산이 위치한 장소가 편서풍이 부는 장소이기 때문에 백두산에서 화산재가 대기 상초로 올라가면 동쪽으로 이렇게 퍼져나갑니다. 화산재가 홋카이도까지 날아가면 그런데 이제 남쪽에 있는 교토 근처에서 백두산의 폭발음을 들었고 실제로 또 홋카이도 쪽에서는 화산재가 비처럼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 백두산 대분화가 얼마나 대단했는지를 짐작할 수 있는 증거가 현재까지도 남아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무슨 증거요? 바로 백두산의 상징 칼데라 호수인 천지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럼 그때 천지가 생긴 건가? 그렇습니다. 현재 백두산 천지 내에 있는 세 개의 큰 분화구 중 두 개는 946년과 947년 대폭발 당시 만들어진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천지 칼데라 호수는 최대 수심이 384m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20억 톤의 물이 담겨져 있고요. 1815년에 탐보라 화산 분화 때 만들어진 칼데라의 크기가 지름 6에서 7km인데 백두산 천지 칼데라도 지름 6에서 7km 정도이기 때문에 탐보라 화산 분화 때 준하는 그런 폭발력이 드러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야, 그럼 화산 폭발 아니었으면 백두산도 거의 뭐 에베레스트급으로 높았겠네요. 더 훨씬 높았겠죠, 지금. 백두산에서 폭발적인 대분화가 없었으면은 일본의 후지산과 비슷한 높이가 3,500에서 3,800m 정도 되는 그런 성층 화산을 이루고 있었을 건데 천년 밀레니엄 대분화 때 현재의 모습을 갖추었습니다. 그렇다면은 만약에 활라산인 백두산이 지금 분화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만약에 활라산인 백두산이 지금 분화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분화 직후에 반경 60km 이내의 지역엔 그 방출된 화쇄류하고 화산재로 인해서 순식간에 매몰돼서 파괴가 되게 되겠습니다. 동물들이 무방비로 질식사할 수가 있고요. 도로, 댐, 전기 모든 것이 마비되고 이후에는 상당한 생태계의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선생님 죄송한데 왜 이렇게 그렇게 대규모 분화라고 확신하시는 거예요? 저희 되게 불안하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말하는 과학적인 근거는 예. 백두산의 지하에 마그마가 저장되어 있는 마그마방이 4개의 층이 있습니다. 방이 너무 많아. 산이 날아가겠는데요, 저 정도면? 거기다가 물이 대기하고 있네요. 어서 오세요. 10억 톤의 물이. 그렇습니다. 이제 가정은 마그마방 4개가 다 활성화돼 가지고 여기 있는 마그마들이 천지 내로 나오는 거죠. 예. 그래서 상승하는 마그마의 온도는 1000도씨 정도고 천지 내에 있는 물의 온도는 7도씨 정도입니다. 물이 마그마를 만나면 산산조각이 나면서 부석이나 화산재로
마치 팝콘 만들듯이 대기상층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와 몰랐어요. 그래서 이게 뭐하고 비교하면 되는가 하면은 펄펄 끓는 프라이팬에 기름 있죠. 기름에 찬물을 넣으면은 그럼 터집니다. 그와 마찬가지 같은 그런 현상이 너무 위험한데? 벌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교수님 화산하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통 생각하는 게 용암이 막 이렇게 막 흘러나오고 막 하는데 의외로 막 용암 피해는 별로 없나 봐요. 마그마가 지표로 나온 걸 용암이라고 하는데 용암을 형성한 성분 중에 이산화규소가 얼마나 많으냐. 이러한 이산화규소 함량이 높을수록 온도는 낮지만은 점성도가 높아서 느리게 흐르지만은 반대로 이산화규소가 적게 포함된 용암의 경우는 온도가 높고 점성이 낮아서 빨리 흘러갑니다. 와 점성이 높은 게 좋은 거네 차라리. 어마어마해. 기왕 흐르는 거 그냥 천천히 흐르는 게 낫겠네요. 그렇지만은 이제 용암이 이제 이동할 때 속도에 따라서 그 위력이 달라진다고 해도 결코 쉽게 봐서는 안 됩니다. 그런 용암도 화산탄으로 변신해 폭발하기도 하거든요. 어우 진짜 산탄총 같은데? 폭탄이네. 와 저 나라가 산탄이야말로 뭐 거의 뭐 폭탄 아니야. 와 저거 맞으면 가겠네. 와 날라온다 와. 아이고야. 와. 보트로 덮쳤어요? Just exploded straight out at the boat. We could hear the rocks hit the boat and the people yelling. 너무 무섭다 진짜. 그래서 튀어나오는 화산탄 자체가 용암의 불덩어리고 이것이 화산 화구 근처에서 직접 사람에게 떨어지면 화상 등 큰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조심해야 됩니다. 예. 그렇다면 백두산 분화 시 발생할 수 있는 또 다른 피해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또 있어요? 예, 바로 화산재로 인한 피해가 어마어마할 거라는 겁니다. 백두산 분화 시 만들어진 화산재 구름은 계절풍과 제트 기류를 타고 이동하다가 가까운 곳에서부터 지면으로 낙하해서 쌓일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백두산 동쪽의 북한의 양강도, 한경남도, 한경북도 지역에선 화산재가 소나기 비처럼 내리게 되고 일본을 지나 태평양에도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태평양까지. 백구 씨 화산재가 이렇게 멀리까지 갈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네, 사실 저 알고 있었어요. 저희 어머니가 10살 때 도쿄에 사셨거든요. 네. 근데 나가노현의 아사마산이라는 화산이 복발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 도쿄랑 아사마 화산은 170km 정도 거리가 되거든요. 네, 근데 어머니가 아침에 학교 갈 때 화산재가 쌓여 있는 거예요, 도쿄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우산을 쓰고 등교를 하셨다고 해요. 교수님 아무튼 저는 제일 궁금한 게 이 백두산이 이제 분화를 하면 직접적으로 이 우리가 사는 이 대한민국 피해가 어느 정도 될지 너무 궁금합니다. 예,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데요. 한반도 주변 백두산 있는 장소에 북풍이나 북동풍이 발달해가지고 이렇게 내려오면은 계절에 관계없이 이 남쪽으로 화산재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화산재가 비처럼 내려가지고 1mm 이상만 쌓여도 농작물, 제조업, 전자산업 이런 것들이 피해를 입게 되고요. 도로의 차선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교통 혼잡이 발생하고 또 화산재가 있으면 항공기 이착륙이 안 됩니다. 와. 이건 우리나라더라도 이게 안심할 수 있는 게 절대 아닌 것 같아요. 심할 수가 없죠. 그렇다면 이 백두산 분화 징조가 과연 있는지 네.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과연? 화산 분화의 대표적인 전조 현상은 바로 지진? 화산성 지진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 지진은 왜 발생하는가 하면은 화산 주변의 지하에 마그마가 이동하는 통로로 되는 곳이 있는데 밑에 마그마가 점점점 올라와서 상승해서 그 상부로 압력을 가하게 되면은 그 마그마가 지상에 가까워질수록 기체로 바뀌면서 부피가 증가합니다. 수천 배로. 그러면 압력도 높아지고 마그마의 통로난 압력을 견디지 못하면은 지진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데 주목할 만한 사실은 백두산에서 화산성 지진 활동이 급증했었다는 사실입니다. 언제요? 그 사실을 그래프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 6월 달까지는 지진이 아주 낮은 수준이었는데 그 이후에 갑자기 이렇게 급증하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일이야? 2002년 이후에 백두산에서 발생한 지진 횟수가 월 240회에 이를 정도로 네? 아주 빈번했습니다. 전조 증상인가? 예, 전조 현상으로 우리가 화산 위기 와. 또는 화산 불안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교수님 근데 그럼 저때 2005년 저때 뭐 터지긴 터졌나요? 국제적으로 이때 이제 분화로 연결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다행히 마그마가 백두산 꼭대기로부터 마이너스 5km, 평균 해수면에서 마이너스 2km 밑에까지 마그마가 천천히 움직이면서 스톱해 버렸습니다. 다행이다. 그렇지만은 안심할 상황은 아닙니다. 중국 지진국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2019년에 백두산 마그마가 상부로 이동하면서 마그마가 이동하는 지진, 그 지진이 21회 감지가 됐더랬어요. 다 왔네. 또 한 가지 주목할 것은 백두산에서 천지 주변 온천의 수온 상승과 주변 지형의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백두산 천지 주변 온천의 수온 상승을 살펴볼게요. 1991년도에 67에서 69도씨였던 천지 주변의 온천수의 온도는 2010년에 74도씨로 상승했어요. 온천수의 온도가 상승했다는 것은 온천가스를 뿜어 올리는 지하수의 온도가 상승한다는 것이고, 이것은 마그마가 다가오고 있거나 또는 여론이 커지고 있다는 증거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어머. 저는 거기 백두산 올라갔는데 네. 거기 이렇게 천치 옆에 이렇게 개울물 있잖아요. 거기 사람들이 계란 삶아서 먹기도 하잖아요. 지금 그분 지금 거기서 계란 파실 때가 아닌 것 같아요. 굉장히 위험한 것 같은데. 그런데 그런 수온의 상승 외에도 앞에서 말씀드린 천지 주변의 지형에도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GPS 관측을 한 결과를 보면은 천지 칼데라 호수 주변의 지형이 10cm 이상 이렇게 팽창했습니다. 이것을 지하의 마그마가 성장해서 만들어진 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표 변형이 10cm가 아니고 조금 더 많아지면은 분화로 연결될 수도 있죠. 아이고. 와, 마그마가 막 이제 나오려고 준비 운동하고 그렇죠. 있는 거네요. 교수님 지금 사실 요즘 백두산에 대한 좀 음모론이 많이 또 돌고 있습니다. 맞아요. 2025년에 백두산이 분화할 것이다. 내년이네요? 네, 후년이죠. 내후년. 아니 이제 곧 4년이니까. 지금 아직 7월인데요. 아니, 어쨌든 그런 소문이 있던데 이건 좀 뭐 근거가 있는 소문이에요? 최근에 유튜브라든지 많은 그런 데서 백두산이 2025년도 분화될 것이다 이런 분화설을 두고 이른바 백두산 괴담이 돌고 있죠. 백두산 화산이 폭발했습니다. 서울, 경기, 강원, 충청 지역에 긴급 주민 대피령을 그래서 이 괴담에 대한 진실을 지금부터 하나씩 밝혀볼게요. 부탁드릴게요. 먼저 백두산이 얼마 남지 않은 2025년도에 정말로 분화할 것인가?
먼저 백두산이 얼마 남지 않은 2025년도에 정말로 분화할 것인가. 이 같은 주장의 근거는 무엇인가 하면은 100년에 한 번 정도씩은 화산 활동이 있었기 때문에 소위 100년 주기설입니다. 표를 통해 분화 역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두산은 1000년대에 7차례, 1400년대에 5차례, 1600년대에 3차례 등 900년대부터 1900년대까지는 꾸준히 한두 차례 이상씩 분화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100년도 안 돼서 그 전에 있었네요. 1925년이면. 예, 그렇습니다. 1925년도에 마지막 분화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다가 플러스 100년을 더하면은 2025년도에 분화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는 거죠. 우리 화산특화연구센터에서 모니터링한 바에 따르면 2020년 12월부터 2022년 6월까지 화산성 지진이 한 해 100회 이상 기록이 됐어요. 더 왔네요. 하지만 2022년 6월 이후에 지진 활동도는 예년 수준으로 다시 원상복귀가 됐습니다. 그래서 백두산은 분화는 가능하지만은 현재 데이터상으로 2025년도에 분화할 것이다. 특정 시기를 확언하는 것은 힘들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진짜 알 수가 없네. 에코 씨, 위에 근데 대륙과 바다를 두고 5대양 6대주라고 하죠. 네. 그런데 지구에는 세계 각국이 차지하고 싶어하는 미지의 7번째 대륙이 존재합니다. 이곳은 지구에 남은 마지막 보물 창고이자 기회의 땅으로 불리는데요. 과연 그곳이 어디인지 영상으로 한번 확인해 보실까요? 미지의 땅? 어디? 미국? 미국의 약 1.4배? 저렇게 큰데 왜 대륙이 안 들어갔지? 알프스 동산. 와, 이거 뭐 넉넉히 보게 되네. 7번째 대륙. 우와. 예, 지금 화면을 보셨으니까 영상 속의 장소가 어디인지 대충 짐작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를 너무 높게 보시는 것 같아요. 예, 지구의 남쪽 끝 바로 남극 대륙입니다. 남극. 예, 남극 대륙의 크기는 무려 지구 전체 땅의 10분의 1을 차지할 정도로 엄청난 규모죠. 우와. 하지만 남극이 주목받는 건 크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보기에는 얼음뿐인 척박한 땅 같지만 그 밑에는 아주 많은 양의 천연가스와 석탄, 광물까지 아주 수많은 자원이 매장되어 있거든요. 특히 석유 같은 경우에는 인류 전체가 100년 이상 사용하고도 남을 만큼 많은 양이 저장돼 있다고 합니다. 그럼 선진국들이 엄청 욕심을 내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이 남극의 이 무한한 자원은 누구 것일까요? 누구 거예요? 소유주가 있나? 주인이 있어요, 그 땅에? 네, 정답은 남극은 어느 나라의 땅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곳을 두고 전 세계가 너나 할 것 없이 눈독을 그리고 있습니다. 남극은 전 세계 과학계가 가장 주목하는 것이기도 해요. 그리고 사실 거기 가면 빙하가 몇 십만 년 동안 계속 쌓였기 때문에 엄청 깊어요. 그래서 수십억 년 역사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동안 기후는 어떻게 변했는지 알 수 있으니까 거기 가서 연구 많이 하더라고요. 그리고 최근 기후 변화로 이제 바다에 사는 동물들이랑 식물들이 되게 중요해지면서 남극에 있는 바다 많이 관심 가지고 있어요. 남극에 펭귄도 살고 갈매기도 살고 있는데 그리고 거래도 번식하고 있어요. 그래서 중요하고 자원이 많은 바다로 볼 수 있어요. 아, 중요한 곳이네. 남극의 이런 개발 가치와 생물학적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훗날
남극을 두고 전 세계에서 아주 치열한 영토 분쟁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남극을 둘러싼 총성 없는 전쟁이라는 것은 이미 오래전에 시작이 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누구도 밟아보지 못한 미지의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여러 나라의 탐험가들이 자국의 깃발을 들고 남극으로 향했죠. 이들은 극한의 추위 속에서 남극 경쟁의 승자가 되기 위해 목숨을 걸었습니다. 더 추울 거 아니에요? 남극에서 관측된 겨울 최저 기온은 영하 94.7도입니다. 우와, 진짜 거의 마이너스 거의 100도 100도네. 가까이. 냉동실은 따뜻하다고 생각할 거예요. 남극 가면. 수많은 희생자가 생겼지만 남극을 향한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때 세계사에 남을 가장 격렬하고 처절한 레이스가 펼쳐지게 됩니다. 영국의 스콧과 노르웨이의 아문센이었습니다. 스콧은 최신식 모터 썰매 2대, 말 10마리. 반면에 이제 노르웨이의 아문센은 썰매 개가 전부였습니다. 아, 전력 차이가 많은데 이거는. 그런데 스콧 탐험대는 출발한 지 얼마 안 돼서 모터 썰매의 엔진이 전부 고장나버립니다. 반면에 이제 노르웨이 아문센은 개썰매를 이용해서 아주 빠르게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끔찍한 지형이 아문센의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죽음의 크레바스. 있는지도 안 보여요. 엄청 위험하고. 너무 무섭겠다. 스콧과 대원들은 이제 블리저드에 발이 완전히 묶이고 저걸 어떻게 다 뚫고 다녀? 결국 스콧의 탐험대는 남극 경쟁의 승자가 되기 위해서 과연 이 경쟁 끝에 남극을 정복한 최후의 승자는 누구일까요? 욕망의 땅 남극 전쟁이란 주제로 남극 대륙을 향한 치열한 경쟁의 역사를 벌거벗겨 보겠습니다. 누가 차지를 했었나 본데? 그러면은 저희 첫 번째 여행지로 이제 떠나볼 텐데 어디로 먼저 가나요? 첫 번째 여행지는 남극 대륙으로 향하는 관문이라고 불리는 곳입니다. 바로 사우스 조지아 섬입니다. 섬으로 가는구나. 좋습니다. 히스토리 에어라인 첫 번째 여행지입니다. 다 함께 사우스 조지아 섬으로 떠나 보시죠. 갑시다. 사우스 조지아섬 처음 가보네요, 저희. 그러니까요. 남극 가는데 한 3천만 원 정도. 와. 남극 한 번 가는. 호시는 가보신 거예요? 여기도 지금 녹고 있는 건가? 그렇죠. 녹고 있죠. 어머, 저렇게 생긴 친구가. 아, 펭귄? 펭귄. 킹 펭귄도 큰 펭귄인가 보다.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여워. 귀엽다. 쟤네는 애기들이 더 귀여워요. 근데 왜 이렇게 많아, 근데 여기? 아, 나 펭귄 보러 가고 싶다, 저기는. 나도. 남극을 가볼 수 있을까요, 죽기 전에? 후보 씨 살짝 말씀하셨는데 사우스 조지아 섬에 다녀오신 적이 있으시다고요? 네, 맞아요. 저 박사과정 하고 있을 때 거기 핑하코 법으로 다녀왔어요. 네, 연구하면 연구하러 가셨다. 네. 가장 기억에 남는 게 어떤 게 있었어요? 제가 갔을 때 거기 밤하늘 기억 많이 나더라고요. 제가 사진 직접 찍었어요. 근데 별을 사진이라고. 네. 빛이 오염 없기 때문에 뭐 맑으면 거기 뭐 반짝반짝한 별 너무 잘 보여서 별이 저렇게 많아요? 포샵한 거 아니에요?
아니요. 아니 깜깜한 밤이 아닌데요? 너무 예쁘다. 너무 예쁘다 진짜. 제 교수님, 저희 이 아름다운 사우스 조지아 섬에 온 이유가 어떤 게 있을까요? 인류가 최초로 발견한 남극의 입구가 바로 사우스 조지아 섬이기 때문입니다. 15세기 대항해 시대가 시작된 이후에 지구의 남쪽 끝은 그래도 여전히 미지의 세계였습니다. 그런데 18세기 후반에 영국의 해군 함선이 사우스 조지아 섬을 발견하면서 남극으로 향하는 문이 열리게 되었던 것이죠. 당시 섬나라였던 영국은 발빠르게 바다를 탐험하면서 식민지 개척에 앞장섰고 누구도 발견하지 못한 미지의 대륙을 찾아 나섰던 것이죠. 바로 이 시기에 탐험대의 대장이자 대항해 시대의 절정기를 이끈 한 인물이 등장하는데 바로 제임스 쿡이라는 선장입니다. 엄청 유명한 사람이잖아요. 들어봤는데. 제임스 쿡은 1768년에 영국 정부의 지령을 받고 남쪽을 향해서 끝없는 항해를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1770년에 유럽인 최초로 호주 대륙의 동쪽에 닿은 후에 5년 후 1775년 또 다른 섬에 도착하는데 그곳이 바로 사우스 조지아 섬입니다. 아. 그런데 이제 승승장구하던 제임스 쿡의 항해가 목표를 이루지 못하고 결국은 멈추게 됩니다. 그 이유가 뭔지 확인해 볼까요? Firm field and vast mountains of ice. 이 그림을 보시면 쿡이 왜 배를 돌렸는지 짐작하실 수 있겠죠. 네. 빙하가 거대하게 버티고 있네요. 얼음길인 거지 바닷길이 아니라. 수백 미터의 거대한 빙하가 있었고 벌판과도 같은 넓은 얼음층이 자리를 잡고 있어서 항해를 가로막았던 것입니다. 와, 너무 무섭겠다. 이후에 영국이 다시 남극으로 탐험대를 또 보내게 되는데 그것은 약 한 50년쯤 지난 1839년이었습니다. 이때 탐험대 대장으로 임명된 사람은 해군 장교였던 제임스 로스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로스라는 사람은 북극 탐험을 성공적으로 완수한 탐험가였기 때문에 영국인의 믿음을 한 몸에 받고 남극으로 출발을 합니다. 그리고 그 기대대로 남극 대륙을 직접 눈으로 보는 데 성공을 합니다. 하지만 로스 역시 남극 대륙에 상륙하는 데는 실패합니다. 이 어마어마한 높이의 얼음 절벽이 이제 가로막고 있었기 때문인데 훗날 이 얼음 절벽을 그의 이름을 따서 로스 빙붕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아, 저기 올라가지는 못하게. 진짜 높겠다. 가까이서 보면. 와. 빙봉. 어떻게 가지 진짜? 신기한 것은 당처럼 보이는데 당은 아니에요. 땅이 아니다. 네. 섬 자체가 이렇게 쌓여서 얼음이 쌓여서 이렇게. 그렇죠. 얼음이 교수님 그럼 그 당대에 유럽의 강대국이었던 영국도 저 남극 탐험에는 실패한 거잖아요. 얼마나 저 남극에 혹독하길래 그런 건가요? 교수님 그럼 그 당대에 유럽의 강대국이었던 영국도 저 남극 탐험에는 실패한 거잖아요. 얼마나 저 남극에 혹독하길래 그런 건가요? 도대체 어떤 곳인지 그림을 좀 보시면서 오른쪽은 남극의 위성지도인데 보면 대부분 눈과 얼음으로 덮여 있습니다. 이렇게 눈과 얼음으로 뒤덮여져 있는 까닭은 고緯도에 있어서 태양의 고도가 낮기 때문에 남극이 지구상에서 가장 태양빛을 적게 받는 곳 중 하나가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구 위에 있는 얼음의 90% 정도가 남극에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남극은 얼마나 추울까요? 여러분 생각에는 몇 도 정도? 마이너스. 그러니까 저희가 가장 추울 때 막 뉴스에서 마이너스 50도, 막 시베리아 막 이런 데가 시베리아, 그렇다고 네, 그러는데. 50도. 시베리아쯤 되지 않을까요? 조금 더 내려가 보시면 영하 70도? 공식적으로 남극에서 관측된 겨울 최저 기온은
영하 94.7도입니다. 우와, 진짜 거의 마이너스 거의 100도 100도 네. 가까이. 상상이 안 가요. 영하 90도면 뭐 어떨지. 그냥 물 끼얹으면 바로 얼굴 바로 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내륙으로 들어가게 되면 연평균 기온이 영하 55도입니다. 와. 냉동실에 사는 거잖아요. 그것보다 더 더 추운 곳에 사는 거 아니에요? 냉동실은 따뜻하다고 생각할 거예요. 남극 가면. 아 그래요? 그래서 엄청나게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와, 저 꿀이 언 건가요? 붙는 중에 온 거예요? 그치. 아니 순간을 찍은 거겠죠? 이렇게 떨어뜨리는 순간 온 거잖아요. 아니 지금 저기 떠 있는 거예요? 예, 영하 55도쯤 되면 소스는 물론이고 숟가락채 얼어서 굳어버립니다. 와. 또 이제 계란을 깨도 계란을 깬 그 상태 그대로 바로 얼어버리게 됩니다. 아 못 살겠다. 그러니까 야외에서는 요리 자체가 불가능한 것이죠. 게다가 이제 남극의 계절은 딱 두 개밖에 없습니다. 여름과 겨울. 여름이 있어요? 예, 여름과 겨울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3월부터 10월까지 1년에 한 3분의 2 정도가 겨울이기 때문에 겨울이 되면 남극의 내륙 지역은 그 자체로 완전히 고립이 되어버립니다. 저 정도면 후프 씨, 뭐 땀 날 일은 없겠지만 큰일 나겠는데요? 거기 담 엄청 조심해야 돼요. 거의 남극에서도 뭐 힘든 일 하면 담 날 건데 바닥을 가면서 얼어요. 와. 그럼 동상에 걸릴 수도 있어요. 근데 동상도 그다음 잘라낼 수밖에 없어요. 잘라야 돼요. 네. 예, 남극이 이렇게 극한의 추위에 가로막혀 있던 곳이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많은 것이 이렇게 베일에 가려져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남극에 대한 새로운 사실들이 속속 밝혀지기 시작하면서 엄청난 이슈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문제를 하나 드릴게요. 자, 2017년 남극의 서쪽과 남쪽에서 이것이 대규모로 발견되면서 전 세계가 깜짝 놀라게 되는데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정답! 예, 지원 씨. 다이아몬드죠. 아쉽네. 다이아몬드 좋겠네요. 아닌가요? 좋을 것 같기는 한데 오답입니다. 아니 근데 이게 어쨌든 지구 온난화가 되면서 좀 얼음이 녹으면서 발견된 건가요? 자연 현상입니다. 자연 현상이라고. 네. 자연 현상? 서쪽과 남쪽에서? 정답! 네, 지원 씨. 화석! 예, 조금 비슷했는데 오답입니다. 맘모스! 네, 오답입니다. 정답! 네, 규현 씨. 화산? 화산? 규현 씨. 정답입니다. 우와. 예. 화석? 와, 이거 어떻게 맞췄어요? 이거 못 대박이다. 미쳤나 봐. 우와. 그럼 정답을 한번 영상으로 확인해 보실까요? 얼음 땅에 화산? 지금 활화산인가 보네. 남극의 화산이 지금 용암이 끓고 있다고? 와. 활화산이네. 아니 온난화 때문이 아니네. 저것 때문에 눈이 녹고 있네. 맞다. 영상 속의 화산을 보니까 어떠신가요? 이해가 안 가는데요. 저렇게 추운데 저 추운 곳에 어떻게 저기 화산이 있을 거라 생각 못했어요. 네, 굉장히 신기한 현상이죠. 2017년에 남극의 얼음 아래에서 무려 91개의 새로운 화산이 무더기로 발견됐습니다. 91개요? 현재까지 그 남극에 남아있는 화산은 총 140여 개로 지구상에서 가장 거대한 화산 밀집지대가 남극이라는 사실이 밝혀진 겁니다. 남극은 대륙이기 때문에 화산뿐만 아니라 호수나 거대한 산맥도 있습니다. 그리고 꽁꽁 얼어붙어 있는 땅 아래에는 엄청난 양의 석탄과 철, 구리, 금, 은 뭐 이런 지하 자원이 아주 풍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처음으로 남극 대륙을 발견한 이후부터
남극을 기회의 땅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접근이 굉장히 힘들었기 때문에 수십 년 동안 유럽의 여러 제국들이 남극 탐험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문센은 굉장히 대단한 경력을 가지고 있었던 탐험가였습니다. 당시 영국은 대항해 시대 이후에 아주 수백 년 동안 북극해를 통해 가지고 바로 중국으로 건너가는 지름길을 찾으려고 끊임없이 탐험대를 보냈는데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문센이 1905년에 작은 배 한 척에 선원 몇 명을 데리고 가서 북극 항로를 개척을 해버립니다. 이 일로 영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아문센의 탐험을 주시하게 되었습니다. 대단하다. 그런데 사실 아문센이 원래 목표로 했던 곳은 북극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참 탐험을 하기 위한 자금을 모으고 있었던 때에 미국의 한 탐험대가 갑자기 북극점을 정복을 하면서 최초라는 이제 타이틀을 빼앗기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목표를 완전히 잃어버리고 망연자실하고 있던 때에 아문센의 눈에 딱 들어왔던 것이 당시에 아무도 가보지 못했던 남극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문센은 북극점에서 남극점으로 이제 목적지를 바꾸면서도 그 사실을 아무한테도 알리지 않았습니다. 왜 아무한테도 알리지 않았을까요? 간다고 하면은 다들 막 급하게 서둘러서 출발할 거 아니에요. 내가 차지하려고. 네. 첫 번째로 차지해야 되니까. 당시에 노르웨이는 독립을 한 지 얼마 안 되는 신생 왕국이었습니다. 반면에 이제 영국은 전 세계를 호령하던 아주 강력한 제국이었죠. 이런 상황에서 영국의 영웅인 스콧이 대대적으로 남극으로 떠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작은 왕국의 탐험가가 똑같이 남극을 향한다고 하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영국이 막 견제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견제를 받을 수가 있죠. 그래서 아문센이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합니다. 이 문제로. 그래서 고민 끝에 남극이 아니라 북극으로 갈 거라고 이제 거짓말을 한 겁니다. 누구한테 비밀로 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아문센은 영국은 물론이고 노르웨이 왕실, 그다음에 돈을 대주는 후원자, 심지어는 함께 출발하는 대원들에게까지 목적지를 속이고 우와. 1910년 6월 7일 극지 탐사선 프람호를 타고 노르웨이를 떠납니다. 스콧이 출발한 지 불과 6일 뒤였습니다. 와, 프로라 씨, 이 남극하고 북극은 길이 정반대일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왜 대원들 어떻게 속아요, 그걸? 대원들도 다 베테랑일 텐데. 그래서 이제 아문센이 그냥 빙 돌아서 일단 남쪽에 가서 그리고 다시 북쪽에 올라간다고 줬다고 했었어요. 근데 이제 아프리카 남앞바다까지 왔었을 때 그때 아문센이 대원들에게 우린 북극이 아니라 남극으로 갑니다. 반대하는 사람은 내리세요. 라고 말했대요. 되게 좀 세게. 제가 생각했을 때 대원들은 황당했지만 이미 너무 멀리 와서 어쩔 수 없었던 거죠. 다행히 모두 남극으로 가겠다고 했더라고요. 저 같아도 계속 타 있을 것 같아요. 그쵸. 거기서 내리면 저렇게까지 거기서 왔는데. 내리면은 어떻게 가요, 집에? 걸어가야 돼. 아프리카에서 맞아요. 걸어가야 돼요. 교수님, 아문센은 지구상에 누구도 가보지 못했던 남극 대륙의 중심에 노르웨이 국기를 꽂았습니다. 베이스 캠프를 출발한 지 2달 만의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아문센이 남극점에서 가장 정성을 기울인 일이 있었는데 무엇일까요? 국기 꽂는 거? 저걸 못 뽑게 해야죠. 가장 정성스럽게 고정. 뽑아야 돼. 고정해야 돼. 완전 고정. 바로 확실히 남극점에 도달했다는 증거를 남기는 일이었겠죠. 그래서 아문센은 남극점에 3일 동안 머무르면서 혹시라도 남극점 계산이 틀렸을 수도 있다라는 점을 감안을 해서 20km씩 더 이동해서 논란의 여지를 아예 없애버립니다. 예, 그 뒤에 마지막까지 스콧이 오는지 안 오는지 살피다가 다시 캠프로 돌아갑니다. 그걸 살필 여유까지 있었다는 거잖아요. 근데 어쨌든 스콧도 고군분투해서 열심히 오고 있었잖아요. 저 당시에 스콧은 어디 있었어요?
스콧은 아문센이 남극점에 도달했다는 사실을 이제 모르고 있죠. 그 상황에서 이제 남극 횡단 산맥에서 온몸으로 썰매를 막 끌면서 앞전고트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떡해. 아직도 횡단 산맥이에요? 그래서 그 이후에 스콧이 남극점에 도달한 것은 아문센보다 무려 34일이나 늦은 1912년 1월 17일입니다. 뒤늦게 이제 도착을 해보니까 스콧의 눈앞에는 아문센이 남겨놓은 노르웨이 깃발이 펄럭이고 있었죠. 좌절해. 어쩜 좋아. 아휴. 너무 고생했는데. 너무 마음 아프다. 희망으로 모든 걸 다 이악물고 버텼는데 진짜 버티지 다 못하고 무너져 무너져 내릴 내리는 것 거죠. 그런데 스콧은 승리를 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왜 이렇게 낙관을 했을까요? 이 루트만이 제대로 된 루트다 이런 생각을 했나? 바로 사람의 흔적을 전혀 발견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아문센이 새로운 루트를 뚫었을 거라고는 전혀 생각을 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하지만 사실 아문센은 남극의 위도와 경도를 다 계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남극점까지 가장 빠르게 갈 수 있는 지점에 베이스 캠프를 지었고 거의 일직선으로 달려갔던 겁니다. 그래서 스콧보다도 무려 110km 정도나 이동 거리를 단축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최단 거리로만 안전하지 않아도. 네, 그렇죠. 이렇게 남극점을 향했던 치열한 어떤 레이스는 스콧의 패배로 결국 끝나고 맙니다. 근데 얼마나 절망스러웠을까. 충격과 실망 가운데서 아문센이 남기고 간 텐트를 이제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텐트 속에 아문센의 편지 2통이 남겨져 있었습니다. 아유. 한 통은 노르웨이의 국왕에게 보내는 편지였고 다른 한 통은 스콧에게 보내는 편지였습니다. 친애하는 스콧 대장님, 아마도 당신이 우리 다음으로 이곳에 도착하는 최초의 인간이 될 것이기 때문에 저는 당신에게 이 편지를 노르웨이 국왕 호콘 7세에게 전달해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합니다. 만약 텐트에 남긴 것 가운데 도움이 될 만한 것이 있다면 부디 주저하지 마시고 사용하십시오. 건강하게 귀환하시기 바랍니다. 완전 킹받죠. 아니 노르웨이 국왕한테 이 편지를 전달해달라는 거는 너무 굴욕적인 내용이잖아요. 스콧 입장에서. 맞습니다. 자기 자신이 남극점에 먼저 도달했다는 증거를 노르웨이로 대신 가져오라 뭐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 그건 좀 너무했네. 스콧의 심정이 어땠을지 스콧이 써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그토록 고생을 하고도 선두를 빼앗기기에는 이곳은 너무나 끔찍하고 처참한 곳이 아닙니까? 진짜. 하지만 스콧은 그저 주저앉아 있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남극 탐험의 마지막 여정인 아주 처절한 생존 복귀전이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왔던 길이라 그래도 좀 아니까 돌아가는 길은 괜찮았나요? 전혀 그렇지가 않죠. 당시에 남극점까지 오는 게 너무나 힘들었기 때문에 이미 스콧과 대원들의 상태는 너무나 좋지가 않았습니다. 거의 쓰러지기 직전인데요. 5명 모두 햇빛에 화상을 입어가지고 얼굴 여기저기가 막 상처 투성이고. 자, 이런 상태에서 다시 1,400km를 되돌아가야 되는 상황인 거죠. 안 쉬고 바로 가나요? 좀 회복 좀 하고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거의 여름이 다 끝나갔어요. 남극에서 3월부터 겨울이 시작해서 겨울이 시작되는데. 네, 겨울이 시작되면 너무 위험한 상황이 돼요. 바로 얼어 죽을 수도 있고 한 달 반 안에 다시 베이스 캠프로 무조건 들어가야 살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탐험대 앞에 또 하나의 위험한 난관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또요? 바로 스코카 대원들이 크레바스에 빠졌습니다. 뭐야? 빙하의 갈라진 틈 사이로 수백 미터에서 수천 미터 깊이로 끝이 보이지가 않는 얼음 구덩이가 있는 거예요. 너무 무섭겠다. 푸퍼 씨, 이 탐험가들한테 크레바스는 어느 정도의 위험도인가요? 엄청 위험하고 엄청 얇아지고 약간 그냥 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엄청. 네. 그래서 우리 안 보이는 거죠. 눈이 덮여 있으면 안 보이겠네요, 진짜. 진짜 함정이네. 함정이네. 저걸 어떻게 다 뚫고 다녀? 다 확인해보고 다녀야겠네. 그러니까 입으로 좀 불고 다녀야겠는데요? 그러게요. 와. 그리고 이때 스콧과 대원들은 겨우 기어서 올라왔는데 이제 상태가 아주 심상치가 않은 이제 그런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에반스는 이제 뇌진탕 증세를 보이기 시작했고 스콧은 이미 어깨를 다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윌슨이라는 대원 같은 경우에는 빙하에서 이제 다리를 접질리는 아주 치명적인 부상을 입어가지고 그렇다면 이렇게 기력이 다 소진되어 있는 탐험대에게 무엇보다도 필요했던 게 뭘까요? 식량. 그렇죠. 충분한 음식과 연료가 필요합니다. 그렇죠. 이제 이런 때를 대비하기 위해서 스콧은 남극점으로 오는 길 이제 곳곳에다가 식량과 연료를 이렇게 묻어두는 저장소를 이제 마련해 둡니다. 문제는 이제 희망이 산산이 부서져 버리게 됐다는 겁니다. 왜? 바로 저장소를 찾을 수가 없었던 거죠. 표시를 안 해놓은 거예요? 그 위에 또 눈이 쌓이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날씨가 그 사이에 변해서 길이 완전히 바뀌어 버린 거죠. 춥고 굶주림에 노출이 되어버리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가운데에서 에반스라는 대원은 결국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어떡해, 진짜. 그러니까 스콧과 다른 대원들은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지만 계속 앞으로 전진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힘든 상황인데 겨우겨우 또 이제 저장소를 찾다가 이번에는 발견을 합니다. 그래서 눈을 막 파헤쳤는데 기름이 들어있는 연료통이 거의 바닥이 나와 버렸던 겁니다. 네, 처음부터 밀봉이 다 안 됐었어요. 그래서 기름이 다 새어 나간 거죠. 아유. 결국 식량은 다 떨어져 가고 체온을 유지해줘야 되는데 기름까지 없는 이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야, 이게 뭐야. 이런 아주 극한의 상황에서 스콧이 대원들에게 뭔가를 나눠줍니다. 이게 뭐였을까요? 허그죠. 따뜻한 허그로 서로의 체온을 공감하며 고생했다. 도움 안 됩니다. 바로 아편입니다. 추위와 굶주림 속에서 오랫동안 고통받으면서 죽을 것인지 아니면 빠른 아주 직접적인 죽음을 선택할 것인지 선택지를 준 것입니다. 말도 안 돼. 아, 저건 대원들까지 다 죽이는 행동인데. 그러나 이후에 오츠는 조용히 텐트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영영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와, 이거. 그 이후에 스콧과 남은 두 대원들은 어떻게든 베이스 캠프로 돌아가 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얼마 가지 못해서 또다시 블리자드가 불어왔습니다. 또요? 어떡하냐. 그리고 며칠간 매서운 눈폭풍이 계속되면서 스콧과 대원들은 이제 블리자드에 발이 완전히 묶이고
결국에는 차디찬 얼음 속에서 사망을 하고 맙니다. 스콧까지요? 네, 그럼 단 한 명의 생존자도 없는 거예요, 영국 팀은? 네 그렇습니다. 스콧이 사망한 곳이 바로 여기입니다. 베이스 캠프에서 약 250km 정도밖에 떨어져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거의 다 온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엄청난 고난 속에서도 무려 1100km 이상을 걸어왔던 것이죠. 스콧이 이렇게 되게 험난하잖아요. 아문센은 어땠어요? 아문센은 어땠어요? 아문센은 아주 건강하게 베이스 캠프에 잘 도착을 합니다. 특히 날씨가 아주 좋아서 개썰매를 타고 아주 빠르게 복귀를 할 수 있었던 것이죠. 스콧과는 아주 반대로 저장해둔 식량도 꼬박꼬박 다 먹죠. 그리고 이때 노르웨이 탐험대의 성공 소식은 전보를 타고 곧장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아문센은 남극점 정복으로 당대 최고의 탐험가로 인정받으면서 엄청난 명예를 얻게 되었습니다. 대단하다. 그런 가운데 스콧의 시체가 발견이 된 것은 8개월이 지난 뒤에나 베이스 캠프의 동료들이 스콧을 찾아 나섰고, 그리고 이때 스콧이 이제 품에 끝까지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었던 물건이 하나 있습니다. 일기인가? 예, 그간의 남극 탐험 과정을 아주 상세하게 기록했던 일기가 남아 있었습니다. 일기를 품에서 이렇게 빼내려고 하니까 얼어붙은 시체의 팔이 뚝 하고 부러질 정도로 꼭 안고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1912년 11월 12일 동료들이 스콧이 죽은 자리에 눈으로 무덤을 만들었습니다. 참담하다. 영국인은 스콧의 사망 소식에 경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죽기 전에 남긴 일기가 이제 공개가 되면서 엄청난 슬픔에 빠지게 됩니다. 스콧이 영국 국민에게 남긴 편지를 한번 보실까요? 우리가 살아난다면 모든 영국인들의 가슴을 뒤흔들 탐험대의 용기와 인내를 말해줄 수 있을 텐데 이 짧은 글과 우리의 시체가 그 이야기를 대신해 줄 것이다. 그리고 스콧의 주도식이 런던의 그 세인트 폴 대성당에서 열렸는데 어마어마한 인파가 몰려들었고 전 국민이 스콧의 죽음을 애도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스콧이 세계 최초로 남극전에 도달하지 못했다고 해서 그의 탐사가 전혀 의미가 없는 것일까요? 아니죠. 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스콧과 아문센의 경쟁을 단순히 남극점 도달로만 보면 아문센의 승리가 맞습니다. 하지만 남극을 향한 과학적 탐사의 측면에서 보면 스콧이 승리했다고도 볼 수 있죠. 두 팀의 탐험대의 구성 자체를 보게 되면 아문센의 탐험대는 빠르게 남극점에 도달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는 반면에 스콧의 탐험대에는 과학자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원래 목표로 삼았던 일 중에 하나가 과학 탐사였고 이걸 중요하게 여겼던 것이죠. 이렇게 스콧의 탐험대는 기상과 해양, 지질, 동물학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남극을 연구했고 그 결과는 이후 남극을 탐사하는 데서 아주 귀중한 자료가 되었습니다. 그런 차이가 있구나. 결국 이 두 사람 사이의 어떤 승부는 어떻게 보면 승자도 패자도 없는 각자가 자기만의 레이스를 하는 그런 형국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스콧과 아문센 치열했던 남극점 경쟁은 끝이 났지만 남극 대륙에 대한 다양한 탐사와 연구 활동이 지금까지도 계속된다는 겁니다.
스콧과 아문센의 탐험을 시작으로 1959년에 세계 각국이 남극을 인류 공동의 땅으로 규정하는 남극 조약을 맺었고 지금까지 어떤 나라도 남극을 소유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2048년이 되면 만료가 되어버립니다. 그 이후에 남극을 차지하기 위해서 전 세계의 여러 나라들이 치열한 쟁탈전을 벌이게 될 것으로 보이고 전 세계의 국제관계에 어떤 영향을 줄지는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지구에 남은 마지막 주인 없는 땅인 남극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 오늘 남극 탐사 이야기를 통해서 깊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